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불편해도 괜찮아.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의 노조 역시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철도 파업 지지 대자보를 각 역사에 붙이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파업한다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업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김영훈 위원장님과 함께 성과연봉제의 문제 그리고 철도 파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이 파업이라는 게 또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일하는 것보다도 저기 네. 우리 위원장님 오셨는데 박수를 안 쳤네. 아, 박수를 한번 치시죠. 강요야 뭐야. 제가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우리- 민주노총에 매달 만 원씩 내는 사람입니다. 예. 10년째. 이전 민주노총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뭐 강 대표님은 뭔데 뭐 일도 안 하면서 노조원이야? 저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서울 일반 노조 조합원이에요. 일반 노조라는 건 뭐예요? 모르시는군요. 일반 노조라는 게 있어요. 지역별로 아, 그러니까 어떤 큰 사업장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나 같은 사람, 예, 예. 무직자? 선생 같은 분, 아. 예. 이런 분들 노조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일반 노조에는. 예. 그리고 일반 노조 실제로 보면 작은 사업장이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노조 조합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사업장도 없는 사람도 가능하다. 이게 실업자도 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노조를 고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위원장이 다 아는 건 민주노총의 아니잖아. 평조합원으로서 자꾸 쑥스러워지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뭐 그러니까 일반 노조 가입하세요. 떼인 원고료 이런 것도 민주노총에서 받아주나요? 저쪽으로. 일단 가입하시고. 아니 김 위원장한테 물어보세요. 일개 조합원이 뭐 위원장이 알겠어.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했을 때 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 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조폭들이 네. 네. 굴다리 밑에다가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정동 경향신문사에 있는데요. 네.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됐을 당시는 영등포 로타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건물 이제 옥상에 이거 얘기해야 되나? 숙취 해소제 예. 입간판 큰 거 있었어요. 저 멀리 여의도에서도 보입니다. 예. 그걸 제가 이제 바꿔가지고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밤에도 네온 사인으로 매일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광고료가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1층에 프랜카드만 제가 걸어놓고 있었는데요. 일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별 노조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기업에 속해 있지 않으면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국가가 이제 강제해 왔는데 원래 노동조합은 기업과 무관하게 자기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떼인 돈 있으면 언제라도 같이 그럼 제가 먼저 상담해주세요.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하십시오. 노조원이 네. 돼야 되는구나. 굉장히 전국에 저 같은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훈 위원장이 좀 근데 우리는 정말 보호받을 데가 없어. 우리 지금 양박도 나랑 같은 신분이 됐잖아. 곧 취직할 거야 다시. 그러니까 무직자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제가 IMF 터졌을 때 저는 글 써서 먹고 사는데 정말 그때 화폐 가치로 한 2,200만 원을 떼었어요. 정말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노총을 알았던. 그렇지. 근데 뭐 혼자서 뭐 일개 개인이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뭔 할 길이 없잖아요. 그냥 소주만 마시고 끝내는 거지. 네, 이제 알았으니까 바로 제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노총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여러분들의 소주가 될 수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좀 진행 좀 합시다. 아니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네, 저 김영훈 위원장님 모셔놓고 막 우리끼리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철도노조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네, 그 전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강등된 건가? 이런 것도 강등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사연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낙하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또 낙하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뭐 주제 넘게 제가 했는데요. 사실은 뭐 노동운동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면 더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아마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잘 못하다 보니까 다시 철도노조 제 이제 친정이 제 소속이 이제 철도였고 제가 2004년부터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제 철도노조 위원장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이 정권 들어서 집권 1년 차에 공약을 뒤집고 KTX 민영화를 밀어붙였다가 수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23일간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노총 건물을 한 6천 명 되는 경찰이 둘러싸고 지도부를 검거하겠다고 하루 종일 난리를 치고 이제 종편에서 생중계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한 명도 잡지 못하고 커피 봉지만 들고 나오다가 일명 그거는 이제 커피 봉지 탈취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총책임자가 강신명 청장이거든요. 강신명 청장이 이제 그때 한 명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성과 연봉제로 치자면 그 사람 이제 저성과자로 해고돼야 되거든요. 6천 명을 동원해서 한 명도 못 잡았으니까. 심각한 저성과자. 근데 그 저성과자가 그 다음에 바로 경찰청장으로 승진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많은 저희 노조가 탄압을 받다 보니까 그때 김명한 위원장님 지도부들이 구속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래서 위원장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맡게 됐는데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싸움이요. 네. 그 박근혜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시기에 철도 노조를 깨버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노동법 계약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김무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구속돼 있는 그 민주당 그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인가요? 그 양반 둘이서 하고 김명한 위원장하고 세 명이서 손을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파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극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때가 12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아의 종소리를 우리는 파업하면서 넘겠다 이런 각오로 달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극적으로 국회 차원의 어떤 특위 구성이라고 하는 중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것이 정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향신문 일면 턱. 경향에서 이것이 정치다. 도대체 이제 민생이란 게 뭐냐. 그때 이제 저희들 보고 정치 파업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많은 조합원들이 이야기한 게 철도 민영화가 정치가 아니면 뭐냐. 도대체 우리 삶의 정치와 무관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김무성 대표는 그 덕분에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한테 결정적으로 찍혔죠. 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결정적으로 찍혔죠. 근데 역사적으로 두 가지의 노동운동에 있어서 흐름이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혁을 1차적으로 그 스케줄상에 저지를 시켰던 게 철도노조 파업에 그리고 사실상 승리를 움켜쥐었던 그 사건이 박근혜 정부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디어법 반대투쟁 이 그 사실상 다른 4대 악법들을 한꺼번에 끌고 가려고 했던 초기의 힘들을 무력화시키는 데서 미디어법 그 반대 투쟁이 그 핵심이었던 그래서 이 두 사건들이 다 정권 초기에 일어났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권을 잡고 뭔가의 전반적인 그 국가의 반동이나 그다음에 그 퇴보나 회기를 그 꿈꾸던 자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던 사건들이다. 예, 그런데 또 지금 이제 성과 문제를 시작으로 지금 또 이제 파업 중이십니다. 고생 참 많으셨는데 지금 상황을 또 한번. 예, 원래 파업이라는 건 일을 안 하는 게 파업인데 조합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집회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이제 부산 쪽에 있는 조합원들은 수해 복구도 나와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 이제 3주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파업 시작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스텝이 꼬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파업 돌입하자마자 이제 사측에서 주요 간부들 직위 해제하고 고소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직위 해제 내용이 지난번 수서 파업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다 불법으로 이제 불법 직위 해제로 드러났는데 저도 이제 직위 해제 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일 잘하던 사람이 이제 파업에 돌입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업무 능력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그래서 물론 업무 능력이 떨어졌어. 저는 업무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평소에도 업무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편인데 그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제 불법 공세를 했는데 얼마 전 국감에서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파업 대책회의를 하면서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노동부에서도 나와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기는 좀 스텝이 꼬이니까 국토부 너희들이 나서라. 이래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파업 돌입하는 그날 철도노조 불법이다. 왜 불법인지 설명 못하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중앙지검에 이제 고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으로 몰아도 파업 대우가 안 무너지니까 지난주부터는 이제 회사에서 파업하고 있는 조합원들한테 이제 관리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사과 박스다, 뭐 천혜향이다 이런 걸 들고 가면서 복귀를 호소했는데 저희 조합 김영란법 위반 그랬어요. 제가 조합원들이 5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부정청탁에 해당되니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그래서 아니 근데 노조원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아도 되는 아니지. 그래서 벗어나 있지 않나? 그거는 부정청탁이죠. 부정하게 복귀를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불법이 아니면 받아 드시죠. 받아 일단은 드시고 안 들어주면 되잖아요. 일단 받아 먹었다는 게 이제 다수고 일단 5만 원 이하짜리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일단 받아 먹는데 계속 이런 부정청탁을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운행률이 뭐 90% 이상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뭐 좀 이따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지금 불법 대체 근로를 투입하면서 억지로 지금 운행률을 맞추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파업의 주력 대우라고 할 수 있는 기관사 대우는 지금 현재 99.1% 파업 참가율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 대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흔들릴 그럴 대우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예. 제가 이번 싸움을 시작하면서 지난 6일 날이죠. 개봉역에서 네네. 철도노동자 딸내미가 네. 붙인 대자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거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건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 예, 한번 읽어주세요. 뭐 아빠, 나 아빠 딸 정민이야. 놀랐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줄 알 테니. 아빠 딸내미 정민이야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당신이 읽어. 그래 역시 우리 또 나레이션 전문. 딸내미가 그 당신이 읽어. 네, 노유준을 통해서 나레이션 전문가로 거듭나신 지금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청취자들이 욕합니다. 발음 꼬이는데 무슨 전문가냐. 아니 딸내미 정민이하고 훨씬 그래. 정겨워서 아빠 딸내미 정민이야. 이걸 남자 목소리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놀랐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줄 알 테니까 짬날 때 조금씩 적어봤어. 아빠, 나는 아빠 보고 자라면서 다짐했던 게 있는데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예전 민영화 반대 파업처럼 공익 위한 일들을 행동으로 지지하고 싶었어. 그런데 입시를 한 번 더 준비하는 이때 아빠에게 그때와 비슷한 일이 생기니까 너무 속상해. 내가 지금 다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진학했더라면. 아빠의 고민을 짐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학원에서 얌전히 앉아있는 내가 너무 무력해 보여서 싫어. 아빠가 아침에 회사 안 간다고 학원에 차로 데려다 주면서 그랬잖아. 1시에 집회 간다고. 이번 달 월급 안 나온다고. 입시 준비 중인 딸이라서 원체 무뚝뚝하고 애교 없는 딸이라서 아빠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 건네기까지의 망설임이 확 느껴지는데 눈물 참느라 혼났어. 아빠가 고생 다 하는데 내가 뭐라고 울어. 그치? 아빠 어깨 펴세요.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월급 안 나오면 어때? 내가 밥 좀 덜 먹지 뭐. 용기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딸내미도 용기 내서 몇 자 적어봤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지지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번에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공공부문 파업, 특히 이제 우리는 교통이 문제가 되면 제일 시민들이 일단 즉각적으로 짜증내 하잖아요. 뭐 길 막히고 가기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면.
근데 이번 철도 파업은 좀 달라요. 이 곳곳에 그 대자보, 지지 대자보가 붙고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이 붙는 것은 참 유례없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힘내라 철도 노조. 이거는 저희들 파업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가족들한테 큰 힘이 되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진보정당과 복지라고 하는 두 아들은 노동운동이라는 한 어머니의 두 아들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 불편해도 괜찮다. 힘내라 철도 파업. 이렇게 시민들이 지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그동안 존재를 부정해왔던 의식이 존재와 자신의 존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이걸 좀 더 어려운 말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죠. 파업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영화는 위험하다. 파업의 불편함은 참을 수 있지만 민영화는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위험에 빠뜨린다. 라는 것에 대한 저는 아주 심오한 철학이 담긴 시민들의 어떤 해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공 부분이 역대 자유주의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불문하고 모든 정부가 집권 초기에 공공노동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보자고 하면 서구와 달리 우리 사회의 공공 부분의 천박한 형성의 역사라고 할까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서구의 어떤 복지의 담지자로서 공기업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이제 자본의 총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뭐 포철이라든지 국정교과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비료회사라든지 심지어 담배인상공사라든지 지금도 마사회라든지 이런 성격의 공기업들이 많아지고 저희들도 과거 철도청에는 해병대 출신 아니면 뭐 거의 오지 못할 정도로 국가기관이지만 이게 과연 민중적인가 이런 회의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과 이 공기업은 무관하다. 이런 의식들 다시 말해서 계급 투쟁의 산물로 어떤 공공 분야가 형성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삶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배척되는 이런 이중화 국민 정책에 이제 그동안 많이 우리가 겪어왔는데요. 저는 이번 파업을 통해서 단순히 저희들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막는 거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시민, 국가와 시장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파업이 또 하나의 어떤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이제 조그마한 바람이기도 하고 저는 성과연봉제 저지보다 더 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총파업 선언문을 항상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의 생산물은 시장의 먹잇감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다. 자본의 탐욕보다 우리 모두의 권리가 우선한다. 우리는 귀족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평범한 이웃들이다. 그래서 이 파업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에 시민과 우리 노동자가 어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 권력의 행포와 시장의 행포에 맞서는 든든한 동맹군, 우군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노동운동이라는 큰 어머니가 어떤 새로운 두 아들과 딸을 이렇게 만드는 계기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동적인 말씀이십니다. 이번 그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도 그 더민주의 정재현이 공개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법무부는 철도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국무총리실은 뭐 이번 철도 파업이 불법이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또 성과연봉제 반대를 걸고 파업하는 공공기관 노조가 여러 곳 있는데 왜 유독 철도 노조만 파업만 불법이다라고 지금 상당한 미스터리인데요. 상당한 미스터리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세계사적인 일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멀쩡한 생사람 잡아놓고 자연사라고 우기는 일이 정말 우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그 일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다시 말해서 의료법도 모르는 서울대 병원장. 물론 그 사람이 대통령 주치의 출신이긴 한데 두 번째 일은
임금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파업이 그 목적이 불법이라고 하는 참으로 황당한 일, 이 두 가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데요. 국감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적법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동쟁의가 적법한지 안 한지를 다투는 1차적인 기구는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 파업은 적법하다고 하는데 노동부 장관은 옆에서 밑도 끝도 없이 불법이다. 이거는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는데 노동부가 동결이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주장은 그야말로 지금 뭐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반기문 총장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절대 겁니다. 네, 듣고 계시죠? 네, 그러면. 네. 반기문 총장이 지난 추석 때인가 언젠가 와가지고 뭐 남은 임기 유엔 총장으로서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엔에서 가장 오래된 특별기구는 ILO,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유엔을 만들었던 모태입니다. ILO의 그 설립에 관한 규약, 헌장 제1항 그 유명한 필라델피아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국의 빈곤은 세계의 번영을 위협한다. 아주 유명한 필라델피아 선언이 있는데 이 ILO가 즉각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벌어지는 노동쟁의를 불법이라고 하느냐. 그에 대한 회신을 달라.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께서 바로 유엔 총장으로서 이걸 잘 지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지도를 해도 반기문 총장을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반기문 총장이 남북 관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 그 협정 체결로 가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거스르고 철저하게 대북 제재로 가가지고 그 남북 간의 경책과 전쟁 위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 자초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반기문 총장이 이 노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재현한다 하더라도 현재 박근혜 정부와 유엔의 기본적인 노선은 크게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ILO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그 주 제네바 대표부가 있어요. 네. 가면 거기서 바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왜 유독 철도 노조만 불법인지. 근데 1차적으로 주 제네바 대표부에서 ILO에 회신 보낸 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냈는데 본국의 상황을 잘 몰랐군요. 본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그쪽 분들이 생각이 상식적으로 판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기 전에 빨리 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금을 가지고 하는 파업이 뭐 불법일 리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네네.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렇죠. 성과연봉제를 이제 정부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돈 좀 더 주겠다는데 왜 말이 많냐. 일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난리다. 그게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 연봉제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가 아까 뭐 서구에도 잠깐 들었지만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부 신자유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신자유주의에서 약간 변종이에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국가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등장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도 없는 상황에서, 복지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확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어려워져서 이게 사실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과주의도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2007년도 OECD에서 이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한 성과주의. OECD 보고서에는 성과주의가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게 유일한 성과이다. 이거거든요. 성과주의에 대한 어떠한 성과도 각국에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다. 각국 회원국들은 이 점을 잘 주지하기 바란다. 이런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GE 할 것 없이 다 성과주의 했다가 다 되돌렸습니다. 최근 미국 시가총액 제1위 웰스파고라고 하는 은행 있잖아요. 그게 3,0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 맞먹는 그 은행이 3,000조요? 300조. 300조. 죄송합니다. 제가 300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거기가 성과주의의 천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총부터 해가지고 은행연합회에서 웰스파고 은행을 배워야 된다고 막 강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 성과주의에 천병했던 이 은행이 이 성과 연봉제 때문에 직원들이 무려 유령 계좌 200만 개를 틀었습니다. 200만 개. 200만 개 유령 계좌를 개인 정보를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계좌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그게 성과니까. 카드가 56만 개가 남발됐습니다. 미 금융당국에 적발되어 가지고 이 회사 창사 이래 이 은행이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요. 상원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이 웰스파고 CEO가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파업 들어가기 그 다음 날 우리 파업에 맞춰서 또 파업에 맞춰서 예. 크나큰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은행은 공식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겠다. 결국 이 성과연봉제가 시대적 조류하고도 맞지 않고 이게 또 웃기는 거는 이 철학적 배경은 이런 거거든요. 소위 인간들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이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면 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것이다. 이런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현실에서 성립되지 않는데요. 네. 더 우리가 웃기는 거는 인간의 이기주의를 최대한 발량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성과 연봉제를 밀어붙이면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집단 이기주의를 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 아니고 서로 배려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소방관들도 성과주의를 해요. 이 불이 꺼지냐는 거지. 네가 가면 내가 간다. 맨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온다. 이게 다 이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발양되는 건데 개별 평가를 해가지고 뭐 등수를 매긴다? 제가 성과주의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검사들 있잖아요. 진경준 뭐 또 얼마 전에는 무슨 우병우 박희태 사위 뭐 이런 분들이 소년급제를 했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 사람들 시정 잡배보다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성과주의의 폐해다. 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거든요. 시험에 학교 다닐 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예체능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인문학적 소양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죠. 공공부문에서도 성과가 나는 것만 하게 되면 성과가 날 수 없는 공익성은 분명히 위협을 받을 텐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버이연합 어르신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주노총위원장 할 때 대한문에서 단식을 했는데요. 그때 노회찬 심상정 대표도 제 옆에서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가 7월 달이었습니다. 정말 더울 때 길바닥에서 이정현 대표 일주일 만에 저는 쓰러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쓰러지고 뭐 구토도 한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 대통령이 기름진 걸 먹였잖아. 모르겠어요. 송로버섯의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네. 말 끊어서 이게 우리도 단식해봤지만 단식하다가 구토하면 그거 뭐 몰래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구토 저는 안 먹으면 구토. MB식 표현들 하면 저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네. 구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구토하면 그거 뭐 몰래 먹은 거예요. 예, 그 위가 뒤틀리는 거는 단식 도중에 갑자기 뭘 먹어서 그렇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침마다 있잖아요. 어버이연합에서 왔어요. 단식장에 와가지고 도르코 칼 실제입니다. 도르코 칼 들고 할아버지들이 오십니다. 프랭카드 찍고 텐트 찢으려고.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다 무임으로 오시는 거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시거든요. 65세 이상. 공공 서비스에 기초해서 그런 분들 활동하시는군요. 공짜로 무임으로 오셔가지고 와서 민영화 반대하는 너희들 민영화 빨리 하라고 외칠 때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니 민영화 되면 이제 면도칼 들고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지금요. 들고 걸어오셔야지.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성과제라는 게 결국은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를 전제해서 시작하는 정책이 성과연봉제고 성과주의인데 이 성과주의를 반대한다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아이러니가 차라리 공짜로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민영화하라고 하는
어버이 연합 할아버지들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한국의 정부 정책을 그 결정하고 한국을 운영하고 그 세금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기주의를 전제로 한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더 골 때리다는 거죠. 그렇죠. 희대의 코미디인 거죠. 그렇죠. 철학적으로 희대의 코미디를 한다는 거죠. 네. 저는 그 흥분하지 마. 근데 위원장님 네. 만약에 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은 성과연봉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뒤에는 뭐 의미 뒤에 또 숨어 있는 의도와 목적 이런 것인데 실제로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네. 실제 현재 노동자들의 어떤 연봉 체계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 성과연봉제가 가장 큰 문제는요. 얼마 전에 이제 국제노총 뭐 PSI, ITF라고 하는 이제 국제노총에서 와서도 같이 우리가 국제 심포지움을 했는데 한국형 성과연봉제는 지구상 지금 현재 발표된 것 중에 제일 최악이다. 왜냐하면 이게 K 성과연봉제 네. 이렇게 부르죠. 네, 이거는 성과연봉제의 변종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쿼트식이라고 해가지고 할당을 주는 겁니다.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호한 상황에서 5등급으로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누군가는 돌아가면서 꼴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컨대 기관사들의 평가 기준이 뭔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사고를 냈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책임지고 징계받고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렇죠. 예를 들면 음성직 사장 시절이 있었습니다. MB 때. 네. 도시철도 5, 6, 7, 8호선. 그때 창의 뭐 이래가지고 성과제를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뭐냐. 사고 은폐입니다. 왜? 일단 철도 사고라는 건 아주 복잡한 요인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차가 탈선했다 칩시다. 열차가 탈선하면 3가지 요인을 먼저 일단 봐야 되는데 기관사가 운전을 취급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차량이 바퀴 정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선로가 문제가 있었든지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성과연봉제 평가가 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겠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사고는 반복됩니다. 이런 해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협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는 성과연봉제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작용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고용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불안정한 행동 요인을 유발시키고 불안정한 행동 요인은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행동은 결국 그 고객들의 무작위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독일의 울리백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그 위험은 결국 약자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게 정치고 제도인데 저는 위험 사회를 구조화시키는 게 성과연봉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하실 때 네. 시민들의 응원과 성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그게 이제 민영화를 반대하는 어떤 염원 같은 게 모인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면 성과연봉제가 민영화하고도 연결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과연봉제는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저희들 표현대로 하면 성과연봉제는 민영화의 지옥문을 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어떤 비용과 지금 공기업 평가 제도도 이런 겁니다. 올해 제일 많이 최고의 높은 등급을 받은 공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한전입니다. 한전. 한전 조합원들 1인당 2천만 원 성과급 받았습니다. 한전이 올여름에 이 폭염 속에서 벌어들인 돈은 작년이 13조 원을 넘었고 올해는 15조 원을 충분히 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15조 원의 이익이 과연 제가 한전 노동자들을 폄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를 그리고 날씨가 더웠다는 이유 말고는 또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 말고는 이런 엄청난
지금요 이 한전의 수익률은 삼성, 현대를 능가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대부분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결국 이것이 평가 등급 A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 최고 등급, 우리 교통 분야에서는 최고 등급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아웃소싱을 광범위하게 했는가. 지금 올해 공항에 대란이 일어난 것은 낙하산하고 지금 테러를 막는 사람도 비정규직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높을수록 A를 받는 이 엉터리 같은 경영평가 제도가 조합원들한테는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개별 평가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기 부서에서 더 많은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철도 같은 경우는 김군의 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안전의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일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구역 사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시장의 논리로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 이게 바로 민영화의 핵심이거든요. 시장 논리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고용할 수 있게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낙하산한테 줄 세운다는 거거든요. 낙하산 문제가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70% 이상의 절대 다수는 낙하산 공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특히나 이 박근혜 들어가지고 박피아들은 곳곳에서 창궐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마지막까지 제가 단언하게 했는데 아마 정무수석 지냈던 현기환 씨 조만간에 아마 은행 하나 깨찰지도 모릅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낙하산들이 곳곳에 창궐했고 이 산업은행 서별관 회의도 다 낙하산들끼리 모여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간부들 중에 누구 하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공기업에서 다 D 받은 가스공사 D 받아서 성과급도 10원도 못 받았거든요. 그건 왜? 이명박 때 자원외교, 석유공사 자원외교 한다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지금 금융비용으로 다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연 가스공사 경영진이나 임원중에 간부 중에 선배님들 잘 들으십시오. 반대한다고 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수자원공사 수돗물 올리는데 4대강 사업 반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공기업의 양심 있는 간부들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과연봉제는 낙하산들에게 줄 세우는 또 하나의 도구다. 그런데요, 성과연봉제의 또 다른 측면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 아주 결정적인 수단을 하나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호황기에는 민간 기업이 대대적인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취직을 시키면서 그 국가 청년 실업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불황기에는 공공 영역에서 상당 부분을 흡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간에서 흡수를 못하는 청년 일자리들을 공공 영역에서 흡수하고 그리고 호황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민간으로 이전해 나가는 그러면서 인력이 공공 영역과 그 민간 영역에서 좀 각각의 시기마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연봉제는 당장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불황기에 있어서 정부 영역, 공공 영역에서 흡수해줘야 되는 이 자체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즉 경제 운영에서 탄력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결정적인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게 성과연봉제의 영역이 있다는 거라고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새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대가리들이 진짜 IQ가 발바닥 미치다는 게 이런 측면에서 봐도 IQ 나쁘지 않다니까. 지금 그 새끼들이 IQ가 나쁘니까 걔들은 목적이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구나. 경제 위기 시에 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두 가지 거시 경제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수량적 유연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량적 유연화, 다시 말해서 노동을 유연하고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면 자본이 투자를 할 것이라는 가설은 철저히 붕괴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IMF가 얼마 전에 권고한 게 각국에게 IMF 너마저 각국에 경고한 것이 지금 긴축 재정 축소는 지금 위기 탈출 방법이 아니다. 이런 건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야당 대권 주자들도 얘기하는 가계 소득 주도의 성장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성과주의 나와서 말씀드린데요. 정부가 또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 공공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방만하다. 뭐 삼성이나 현대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당에 왔으니까. 마이클 샌들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이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거는 베이비 루스가 섹스피어보다 더 위대한 야구 선수냐를 묻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 두 개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의 생산성, 효율성을 단순 비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탄탄한 공공 부분의 기초 아래 민간의 자율성들이 최고로 발행된다는 건데, 이번 한전 사태를 보시어도 알겠지만 가정용 요금은 누진제를 해가지고 요금 폭탄을 맞는데, 산업용 전기는 제가 아까 우리 천박한 우리 공공부문의 역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업용 전기는 싼 값, 원가 이하의 값으로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떼돈을 벌 때 자기 혼자 잘 벌었냐? 우리 철도 화물 운송도 적자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화물 운송 요금이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철도 화물이 뭐 개인이 택배 보내는 게 있습니까? 다 뭐 철강이나 자동차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죠. 이것도 원가 이하로 국가가 민간에게 일종의 자본 축적의 어떤 용이한 수단으로 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을 같이 효율성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천박한 사고의 발로이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 부분을 튼튼히 함으로써 어떤 자본의 더욱더 창의적인 것을 안받침해 주고, 또 이 공공 부분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유효 수요를,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해야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과의 몽제는 이거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야, 이번에 참 위원장님 모시니까 성과의 몽제에 대해서 정말 아주 굉장히 생생하면서도 본질적인 학술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너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사인 나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면서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박사인 나는. 그래서 네가 무직인 거야.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또 여전히 이런 와중에도 사실상의 어떤 뭐 파업의 와해, 나아가 노조의, 나아가 어떤 노동자 계급에 대한 와해에 대한 아주 치사한 수들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요. 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죠. 대체 인력을 최대 3,000명까지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상반기 공채 탈락자들에게 대체 인력 채용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파업 중에 대체 인력 모집도 뭐 그 자체도 문제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 정규직 시험에 우대하겠다고 유인하는 이거는 그리고 또 저도 중요한 거는 아까 안전 말씀하셨는데 사교까지 가면서 교육 시간도 안 채운 무자격 대체 인력을 투입하려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파업을 대하는 지배 엘리트들의 어떤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인데, 한 가지 뭐 개념을 하나 청취자들을 위해서 개념을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근로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공용된 용어는 파업 파괴자입니다. 영어로는 파업 파괴자로 번역합니다.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동자들을 파업 파괴자로 하는데요. 하여간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근로 아주 좋은 말로 다 그렇게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건데, 이 파업 파괴자를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준생들을 2번 울리는 그런 짓을 했는데요. 저희들 이번에 신규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한 이유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크게 보도를 했는데,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파업에 참가하게 됐냐 했을 때 그 신규 조합원이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인턴처럼 살 것 같았습니다. 그 인턴 생활하면서 동료를 탈락시켜야 되거든요. 20% 이상을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험 칠 때 정보 공개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 1년 동안 엄청난 이 개별 경쟁의 폐해를 알고 그들이 파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인턴에서 탈락해서 결국 입사가 좌절된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살포해서 이번에 파업 파괴자를 지원하게 되면 다음에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겠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떨어진 사람은 그분들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입사에 한해서만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 입사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다음에 이번에 들어오면은 와서 만약에 그 인턴 같이 동기를 현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인간성 파괴되는 겁니다. 굴욕 아닙니까? 자기하고 동기 중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떨어졌는데 가산점 주겠다고 해서 왔을 때 그건 한 인간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즉각 법 위반 중단하시고 그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점 주는 문제 저희들이 이전에 조선일보로부터 고용세습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난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철도 현장에서 순직사고 산재사망사고가 조선업종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진짜 이런 거 말씀드려도 뭐 할지 모르겠지만 자그마한 사고도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산재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단협을 통해서 근무 중 사망한 자, 이 순직이라고 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도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순직 유가족들에 대해서 한 분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부인이 됐던 자녀가 됐던 그 아빠가 하던 일, 엄마가 하던 일에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것을 단협을 체결했는데 이거를 고용세습이라고 십자포할 날에서 없앴습니다.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 근데 이번에 파업을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가산점을 줘서 특채를 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고용세습이라 하는데 정당한 기본권을 행사하는 걸 파괴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투입된 자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따라서 저는 이 사례가 바로 우리 사회 지배계층이 파업을 바라보는 한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죄 지은 자들에게 상 주는 그리고 그 자들이 가져야 될 그 비인간적인 치욕. 목구멍이 포도차니까 와서 일은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그분들이 93년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또 저희들이 밝혀낸 거지만 세상에 이번에 또 파업 파괴자로 오신 분이 53년생도 있는 거예요. 53년생. 53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65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임으로 다녀야 될 분들이 지금 일하러 옵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이번 철도 파업을 통해서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신자유주의 주류도 아닌 사실상 이 주변부 신자유주의가 보여주는 괴물 신자유주의 일종의 국가 폭력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봅니다. 뭐 본질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사실 코레이는 또 이 부분에서 전과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 그 철도 파업, 노조 파업 당시에도 대학생을 투입해가지고 대체능력, 할머니 80대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출입문 취급을 잘못해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업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파업 파괴자들의 미숙한 처리는 승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철도 안전법에 있는 규정도 채우지 못하고 어떻게든 파업만은 막겠다는 것으로 무차별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뉴스만 보면 북한 지도자들 모습부터 먼저 보잖아요. 뭐 오늘 뭐 노동당 창건일이라서 뭐 비상사태가 어쩌고 하는데 지금 군인들이 대거 투입돼 있습니다. 그 철도 파업할 때마다 특전사들이 지금 수백 명이 와서 투입되고 있는데 빨리 전선으로 복귀하십시오. 지금 국가가 위기 상태인데 특전사가 지금 와서 뭐 하는 일입니까? 특전사가 왜 와요? 기관사로 대체 기관사로 옵니다. 아 대체 기관사. 아니, 대체 차량으로. 지금 특전사는 기차 운전도 배우나? 특전사가요. 지난번에 파업하고 나서 대체 기관사가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장롱 면허라고 하는데 날림으로 면허증을 줘가지고 나중에 가다가 보십시오. 뒤에 차장으로 군복 입고 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부가 입만 열면 북핵 위기 이야기하면서 특전사 병력들을 파업 막는 데 투입하는 이 아이러니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가? 정말 이게 지금 북핵 위기 맞습니까? 우리나라.
아유,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북핵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뒤에 군복 입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런 상황에서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 7일이죠. 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저성과자 퇴출제 줄 세우게 하는 전혀 무관한 이 직원들은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 줄 세우기하고 전혀 무관하답니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줄 세우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해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 파업이 촉발된 직접적인 원인은 노사 합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버렸어요. 직원들,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근로조건의 핵심인 임금 체계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데 평가 기준도 일방적으로 만들 것이고 해고 기준도 일방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거는 합리적 심지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순만 사장은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섭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다 또 이제 참 올해 들어서 참 핫한 그 집단이죠. 조선일보가 또 한가렸습니다. 예. 예. 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부문 파업에 관련했어요. 그 조선일보가 팩트, 이 숫자, 임금이 등등 팩트가 틀린 기사를 내놨는데 특히 이건 내 의도된 실수 같은데 철도 노조에 대한 왜곡이 너무 심해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아예 그 조선일보 기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청와대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 봐야죠. 예, 지난번에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 혼나고 나더니 일정을 불사할 것 같더니 도저히 안 되는지 저희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10월 2일 날요. 그때 모든 주요 언론이 이정현 대표 7일 만에 회군 이게 탑 기사였는데 우리나라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일면 탑으로 고임금 노조, 철도 노조, 현대차 투톱 이래가지고 뭐 사실관계도 왜곡했지만 이 두 노조만 남았다. 이제 투쟁은 다 끝났고 이 현대차하고 철도 노조만 남아가지고 이 기종 노조들이 뭐 이렇게 한다. 3면을 통으로 할애했어요. 또 3면을 자세하게 해설 기사까지 소설을 쓰면서 또 할애했고. 조선일보가 기족 기자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은 게 두 기자들한테 조선일보의 성과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과평가 기준은 진실에 대한 보도입니까? 광고주와 권력에 대한 줄석입니까? 조선일보 기자 여러분들의 노동은 안녕들 하십니까? 자기들 지금 제가 그 송주필 문제 때문에 회사가 궁색해지는 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사실까지 왜곡해가면서 이렇게 지면을 통으로 채워대는 겁니까? 그중에 제일 압권인 거는요. 제 실명을 제가 기자들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제 실명을 거론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거론해 주세요. 누구예요? 네. 김영훈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내년 1월 철도노조 선거를 앞두고 다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돌겠습니다, 완전. 철도노조 선거. 네, 내년에 우리 재선을 노리고. 재선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조선일보 여러분들 수준은 그 정도입니까? 조선일보 조합원들은 그 정도입니까? 내년 1월 선거에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노조위원장들 뭐 좋은 게 있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좋은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하고 가까운 사람 위원장 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선일보가 쓰는 기사는 사실은 어느 정도가 써야 되는데 그때 당시 철도노조와 현대차만 남은 게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18,000명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 있는데 한 줄도 안 씁니다. 한 줄도. 지금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 줄도 안 씁니다. 한 줄도 안 쓰고 애써 외면하면서 마치 철도 노조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해대서 오늘도 저희들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조선일보 언론 노동자 여러분, 아무리 회사가 어렵지만
남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요. 못 차려요. 근데 저는 하루 이틀이야. 조선일보가 현대차 철도노조 고임금 노조, 현대차 철도노조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만약에 그러면 그 두 노조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바라는 것인지. 그렇죠. 네, 그런 사회를 바라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런 것으로 사실은 이런 그 고임금이라는 것으로 이 노조와 시민들을 떼어놓으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전통적인 방법이었잖아요. 사실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기자들이 몰라서 그렇게 썼겠냐. 저게 바로 저성과자 퇴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안 쓰면 자기가 저성과자로 찍히는데 우리 이해는 한다마는 그렇게까지 사실까지 왜곡해서는 아니다. 실제로 고임금을 받나요? 저도 우리 그게 궁금해요. 고임금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가 뭐라 썼냐면 공공 부분에서도 중상위권이라고 했거든요. 뭐 6,900만 원이다 평균 연봉이 뭐 그렇게 썼는데 저희들 공기업 비교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있는데요. 우리 14등입니다. 16개 중에 16개 중에 14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4시간 풀로 근무하는 통상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대 근무자들이고 또 기관사들은 지상 근무가 아니고 승무를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통상 근무자 비율로 따지면 사실상 제일 바닥의 수준입니다. 알리오라고 있잖아요. 알리오. 네, 공공부문 네. 알리오에 들어가면 저희들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복지제도부터 해서 알리오에 공시된 저희들의 평균 연봉은 5,9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리고 조선일보가 한 7,200~300만 원 될 거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일보를 이제 김 위원장하고는 약간 생각이 달리하는데 뭐 청와대하고의 싸움 때문에 그 꼬랑지를 말았다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그 보수 반동지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던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죠. 안보 영역하고 노동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보수 반동적 입장을 그 구사해 왔고 그리고 팩트 왜곡을 스슴치 않고 자신들이 흘려서 외신이 받으면 그 외신에서를 다시 받아서 키우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핑퐁 저널리즘의 전형이 이제 안보 문제하고 노동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모습들을 보여줬던 건데 결국은 기분 나쁜 거죠. 제가 좋은 대학 나와서 그 고학력으로 시험 쳐서 들어와 온 우리나 어떻게 철도 노조에서 사람을 뽑는지 전혀 그 관심은 없고 저 새끼들하고 우리가 돈을 같이 받아야 되냐라는 극히 왜곡된 엘리트 의식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기사를 양산해내게 만들고 윗단위에서는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감을 갖고 있고 이것들은 또다시 안보 문제와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노동은 종북과 또 그 색깔론으로 뒤집어 쓰여지고 하는 이러한 고리 속에서 그 보수 반동지들이 갖고 있는 하도 그 노래를 많이 들어서 일관성 있는 그 논조다. 근데 이게 조선일보는 7천 몇백 된다면서요. 액수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고 한 1,000만 차이가 원 이상 나고요. 지금 나오고 네. 있잖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두 기자들한테 지금 코레일 입사 시험 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똑똑해서 많이 받는다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요즘 신규 조합원들 보면 죄송한 따름입니다. 우리야 참 실력도 안 되지만은 좋은 세월에 들어왔지만 지금 신규 조합원들 조선일보 기자하고 지금 신규 기관사들 전혀 뭐 우리가 학벌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혀 큰 차이 없다는 거. 오히려 그 이제는 그 뭐 언론고시나 공사고시라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그 지배해왔던 특히 박정희 시대 이후에 지배해왔던 노동 천시 그 시각들이 확대 재생산된 공간이 어디예요? 언론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어 왔던 거 아니에요. 학교 교육만 해도 그 노동에 대한 전시 교육들은 상당 부분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어 왔던 노동에 대한 그 현상들을 아직까지 대변하고 있는 이 제도가 조중동이라는 보수 매체 아니냐라는 거예요. 언론 이야기 나와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2013년도 파업할 때는 동아일보가 또 선봉했었습니다. 동아일보 무슨 기사를 탑으로 냈냐면 강원도의 한 역에는 하루 승객이 13명인데 거기 근무하는 철도 조합원들은 17명이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이 방망경영 이야기했거든요. 이 역이 쌍용역입니다. 쌍용역이라고 하는 화물 시멘트를 주로 담당하는 물류 거점역입니다. 쌍용양해. 예, 양해 있는 쌍용양해가 있는 쌍용역인데요. 거기는 원래 물류 거점역인데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부러 여객도 우리가 취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역의 역은 주 생산물은 화물 거점역인데 거기를 그 이야기는 싹 빼고 하루에 이용객이 13명밖에 없는데 직원은 17명이 근무한다. 그리고 결국 언론 중재에서 패소하고 저희들한테 손해배상도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아일보는 별로 준동을 안 하는데 조선일보가 다시 또 나섰네요. 예전에는 중앙일보가 또 한번 중앙일보도 우리가 수능 수능 그런 때 학생 늦었다 이것 때문에 철도 파업 때문에 수능이 못 쳤다. 그것도 다 허위사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정보도 하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정말 이번에 조선일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건 맞아요. 보는 그건 사람도 맞습니다. 없는데 네. 뭔가 자꾸 우리가 진지하게 볼 너무 일면으로 내주시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도 철도 파업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보수 진영에서 그 꼴통 형님들이 조선일보가 철도 파업하는구나. 그건 고맙네요. 그래서 홍보해줬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아니 저는 이 국면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요. 귀족노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철도노조 안에서 다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시고 이러셨을 때니까 조합원들이 그렇게 그런 논리에 휘말리지 않으시지만 저는 청취자분들도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귀족노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노동자는 귀족처럼 살면 안 되냐. 옛날에 귀족이 있던 시절에는 인간답게 살던 사람은 귀족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뭐 연봉이 무슨 뭐 2억 3억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철도 노동자도 수명도 짧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노동자는 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냐. 예, 저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인데요. 저는 뭐 귀족노조 좋다고 봐요. 이게 다른 노동자들이 전부 귀족처럼 사는 세상이 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평소에는 우리 보고 개돼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파업만 하면 이제 귀족이 되는데 좋겠다. 귀족노조 그래도 귀족이라는 소리도 듣잖아요. 귀족노조 좋겠다. 이야기는 엥겔스가 했나요? 처음에 엥겔스인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했는데 오늘 뭐 학술적인 얘기 많이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안 들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자본하고 결탁하고 하는 거에서 처음 유래된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본하고 정권하고 싸우기만 하면 또 귀족노조라 해서 귀족노조라는 표현을 쓰는 기자들이나 정부도 한번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의용노조 멤버들 이제 귀족노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전술적으로 교활한 놈들이라는 거야. 아니, 원래 귀족노는 그런 제가 볼 뜻인데 때는 근본이 없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지금의 이제 이런 민주노조에게 단지 연봉을 뭐 그래서 아니 성과연봉 임금체계 개편을 바꾸는 걸 반대할 뿐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치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파업하는 가운데서도 이 부산 지부에 있는 분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얘도 태풍 복구지원 봉사활동까지 하셨는데 파업하면서 또 이런 것까지 또 다 어떻게 하셨는지. 윤호동 무임금이라 봐야죠. 일어나는데 그거. 그때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 제가 직접 내려갔었는데요.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방본부에서 바로 결정해서 우리 파업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바로 투입되어가지고 이틀 동안 같이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이번 파업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응당 그리고 우리 철도 연변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복구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내세울 일은 아닌데 그게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보죠. 조정동에서는 보도 안 했죠. 전혀 다르지 않죠. 오마이뉴스에서 크게 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공노조들이 지역 공동체의 그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평상시에 지역 공동체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일절 써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뻔히 아까도 뭐 그 쌍용역도 뻔히 알면서. 저게 화물 거점 그 역인 거 뻔히 알면서 그거 빼고 13대 17로 비교해버리는 이러한 아주 악의적이고 악랄한 그 보도들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영향력이 결정적이고 여론을 움직이고 했었는데 이는 파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워낙 50을 못 넘기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상화된 그 이 해고 제도가 지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그들의 선동에 이제 안 속는 국민의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공부문 노조들이 이런 지금 현재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지금 중재를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지금 이 파업을 통해서요, 야 3당의 입장이 다 정해졌는데, 가장 먼저 성과 연봉제에 반대한 당은 이제 정의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성과 연봉제 자체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어요. 다만 이거 노사 합의 없이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었죠. 이 차이가 약간 있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맞지 않다라는 게 공식 당론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야당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자체가 문제이고 또한 절차조차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문제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해서. 아니 근데 그 당론인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요? 그러니까 그 성과연봉제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당대표 추미애 당대표께서 이거는 성과연봉제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이제 했고 해서 모든 야당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이죠. 국회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정현 대표께서 이제 단식도 복귀하시고 새누리당도 이제 국회 정상화 했으니까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김영훈 그 철도노조 위원장님 모시고 정말 현재 그 파업이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이 쟁점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아주 정말 즐겁고 유익한 그리고 좀 다시 한번 우리 지치고 힘들어 죽겠구만. 아니 좀 즐거우면 안 돼? 안 돼. 밥도 즐겁게 해야 되지. 지금 이야기 내용이 얼마나 많고 화가 나고 지금 아니 지금 잘 되고 계시잖아. 아니 분노가 부글부글 하는데 뭐가 아니 위원장님 이번 주에 국감 나가신다면서요? 예, 제가 내일 모레 노동부 종합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그 다음 날 국토부 종합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는데. 김재동 씨한테 좀 죄송하네요. 저만 불려나가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또 뭐 청취자분들께.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제가 주제넘게 해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누가 합니까? 아니요, 제가 저희들 총파업 선언문에 있는 그 내용. 선언문 너무 멋있었어요. 예, 그건 태국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뭐 저희들이 뭐 잘나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 동안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 맞게끔 언어로 바꾼 건데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국민윤리 시간에 배웠던 칸트의 정언명령.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이거 지금 인류가 남긴 명제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공공부문을 돈벌이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국가 그 목적 자체로 대달라. 이상입니다.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아니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배워야 돼 우리가. 이거 고등학교 때 맨날 배웠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배우고 잘 아시는 분 모셔와서 이야기 들으면 되지. 아니 저는 모두들 그 철도 파업 하시면서 그 발표했었던 선언문 있잖아요. 네. 그 제목이 선언문인가요? 성명서인가요? 선언문. 네, 선언문 그거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좀 못 읽어봤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좀 찾아보세요. 인터넷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철도노조 홈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귀찮아. 좀 올려줘. 네. 오늘 참 좋은 얘기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의 인사들은 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최고의 저선거자들이기 때문이죠. 지난 총선의 결과도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총선의 결과로 이렇게 뭐 대통령이나 뭐 정부 여당을 평가하는 거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정도로 이런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몸소 체험해보면서 왜 이걸 우리가 많은 뭐 노조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지 좀 깊이 좀 생각들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으로만 그리고 효율로만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국 철도 노동조합 김영훈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